하영은 작은 원룸 화장실에서 손을 떨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28살의 하영에게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훈과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누곤 했거든요. 하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된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놀라겠지만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훈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좋아했고 함께 미래를 꿈꿀 때면 항상 가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후 내내 하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로맨틱하게 말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말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하영은 재훈과 평소 자주 가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재훈은 평소처럼 유쾌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영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영은 그런 재훈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행복할 거라고요.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훈이 와인을 따르려고 하자 하영이 손으로 잔을 가렸어요. 오늘은 안 마실래? 재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재훈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춰버렸죠.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하영은 재훈의 반응을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넘어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확실해?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뭔가 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응,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벌써 6주 됐대. 하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영을 바라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재훈아, 괜찮아?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주변 테이블의 연인들은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하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재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불안해져서 화장실로 가서 재훈을 찾아봤지만 재훈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봐도 재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하영은 그제서야 재훈이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택시 안에서 하영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 전달된 걸까? 아니면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걸까? 그 다음 며칠 동안 하영은 재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재훈은 피하기만 했어요. 회사에도 갔지만 재훈은 출장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영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하영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절친한 친구 서윤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하영아, 미안해. 나 재훈이랑 함께 잠시 여행을 떠나. 돌아오면 다 설명할게. 하영은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남자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자신을 떠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하영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혼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어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던 하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하영은 손으로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했어요. 작은 수입이었지만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구슬을 꿰고 반지를 만들면서 하영은 홀로 견뎌냈어요. 배가 불러와도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하영은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혜롭고 우아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이 아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밤에 지우가 울 때면 하영도 함께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힘을 냈어요. 지우가 돌이 지나면서 하영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아이 때문에 화학 성분이 적은 제품들을 찾다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성분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인터넷에서 화장품 제조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지우가 잠들면 작은 부엌에서 천연 재료로 크림과 로션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실패작이 많았습니다. 크림이 분리되기도 하고 냄새가 이상하게 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몇 달 후 하영은 자신이 만든 화장품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한 후기와 함께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화학 성분 없이도 이렇게 촉촉할 수 있나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용기를 내어 소량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 개씩만 팔렸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고객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한 거죠. 지우가 3살이 됐을 때 하영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작은 작업실도 마련했습니다. 지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영은 하루 종일 화장품 제조에 매달렸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첫 달 매출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와 배송비를 빼면 순수익은 겨우 1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하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케팅 공부를 했어요. SNS 마케팅, 검색 광고,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엄마, 왜 늘 컴퓨터만 봐요? 3살이 된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가 지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중에 지우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게 말이야. 하영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월 매출이 500만 원이 되었고
1년 후에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많아진 거였어요. 하영은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 2명을 고용한 거예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직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첫 번째 직원이 걱정했어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패할 수 없어요. 하영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지우가 5살이 되었을 때 하영의 회사는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지우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물었어요. 아직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 하영은 지우를 안으며 웃었어요. 하영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직구에서 시작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지우가 7살이 되었을 때는 연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영은 이제 진짜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하영은 지우를 안으며 웃었어요. 실제로 하영은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고 경제 잡지 인터뷰도 받는 유명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룬 성공이라는 스토리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하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언젠가 재훈과 서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무팀장님, 개인 보안 강화를 부탁드려요. 하영은 회사가 커질수록 보안에 더 신경을 썼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하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재훈과 서윤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9살이 되었을 때 하영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엄마, 신문에 엄마 사진이 나왔어요. 지우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하영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성공의 이유가 바로 지우였거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하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과거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가 오면 하영은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대응해야지. 그리고 지우가 10살이 되던 해 하영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훈과 서윤이 마침내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영은 10년 전에 그 약하고 절망적이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CEO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영에게는 이제 자신과 지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과 서윤은 하영의 성공 소식을 접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회사 대표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과거에 버린 여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하영이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서윤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재훈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지우는 내 딸이잖아. 법적으로도 친부고. 며칠 후 재훈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영과 관련된 물건이나 증거가 남아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서윤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상자를 꺼내며 물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하지만 재훈은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하영의 손글씨로 재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재훈이 서윤을 추궁했습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백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영이가 그때 너한테 전해달라고 준 거야. 언제? 왜 지금까지 안 줬어? 그때는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라서.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재훈은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편지,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재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거 봐. 재훈이 친권 포기 각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내가 서명을 안 했네. 서윤이 다가와서 봤습니다. 정말이네. 하영이 서명만 있고 내 서명은 없어. 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법적으로 나는 아직도 지우의 아버지인 거잖아. 친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은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내 딸이야. 그럼 하영이 재산의 상속권도 있는 거 아니야? 상속권? 당연하지. 지우가 하영이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나는 지우의 친아버지잖아. 친권도 포기하지 않았고. 재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서윤도 점점 그 아이디어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지우를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재훈이 더욱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우의 친아버지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면접 교섭권이나 공동 양육권 같은 걸 요구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지우를 포기할 테니까 대신 돈을 달라는 식으로. 재훈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돌았어요. 서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 가능할 거 없어도 해봐야지. 하영이가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우리한테도 나눠줄 수 있잖아. 재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1,000억 원 회사 대표야. 우리한테 10억 원만 줘도 그녀에게는 푼돈이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영에게 접근할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할지 말이죠.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해야 해. 재훈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지우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만약 하영이가 거부하면? 그럼 법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친아버지 권리를 주장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재훈의 목소리에 비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영이가 유명한 사업가가 됐으니까 스캔들 터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서윤도 점점 그 계획에 동조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 재훈이 더욱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말하면 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사람의 대화에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영의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얻기 위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지우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우를 이용해서 하영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재훈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는 우리도 좋은 일 좀 생겨야지. 며칠 후 재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값싼 변호사였지만 친권과 상속권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친부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면접교섭권이나 공동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건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합의금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요. 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건 협상에 달렸죠. 하지만 수억 원 단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훈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면서 접근한 다음 자연스럽게 아버지 권리를 주장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요구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재훈과 서윤은 하영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로비에서 하영과 마주친 재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하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어? 과거 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하는 것처럼 들리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서윤도 나섰습니다. 하영아, 우리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반성한다면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 하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답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내 인터뷰를 봤어. 혼자 지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늦었지만 지우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영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역할이라는 말에서 이들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말이야? 하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지우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지우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다고. 하영이 비웃듯 물었어요. 응.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말이야. 재훈의 말에서 점점 계산적인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반성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노리고 온 거라는 걸 말이죠. 재미있네. 하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졌다고?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뭐?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하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이 끼어들었어요. 하영아, 우리 진심이야. 재훈이는 정말로 지우를 위해서. 그럼 제안이 있어. 하영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 지우를 위한 거라면 돈 같은 건 언급하지 마. 그냥 아버지로서 지우를 만나고 싶다고만 해. 재훈과 서윤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재훈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지우가 소중하다면 돈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왜 계속 교육비, 생활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영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하영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돈 이야기네. 하영이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영아, 그게 아니야.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더 솔직하게 말해봐.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 거야? 하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우의 친아버지야.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거지. 하영이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그게 재훈이 머뭇거렸어요. 며칠 후 재훈과 서윤은 다른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영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법적 압박을 가하기로 한 거였어요. 재훈은 정식으로 작성된 친권 주장서와 면접 교섭권 요구서를 들고 하영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제 딸을 10년 동안 못 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친아버지 권리마저 무시하는 건가요?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재훈을 제지하려 했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하영 대표님,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제 딸의 친아버지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로비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친아버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란이 커지자 하영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하영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기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야? 하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영. 아니, 윤 대표. 재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우의 친아버지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서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법적으로도 친아버지의 권리가 있잖아. 면접교섭권이나 공동양육권 같은. 하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내 사무실로 올라와. 그런 이야기는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좋겠네. 재훈과 서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하영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영의 회장실에 도착한 후 재훈은 가져온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친권 주장서야. 그리고 이건 면접교섭권 요구서고. 하영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친권을 주장한다고. 네. 저는 지우의 친아버지니까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하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재훈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지우와의 만남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지우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친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어.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면 말이야. 결국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하영은 실망한 듯이 웃었어요. 보상?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억 원 정도면 내가 완전히 지우의 삶에서 사라질게. 10억 원? 하영이 되물었어요. 그게 다야? 재훈은 하영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거부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거든요. 응, 그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앞으로 절대 지우에게 접근하지 않을게. 하영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봐. 파일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영이 하나를 재훈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너희가 지우를 버렸다는 증거들이야. 첫 번째 서류는 재훈이 하영과 헤어질 때 서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영이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훈과 서윤이 해외여행을 다닌 기록들이었어요. 하영이 혼자 임신 기간을 보내는 동안 발리와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영이와는 완전히 끝났다. 아이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한 내용들을 증언하는 서류들이었어요. 네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재훈이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이건 위조야. 재훈이 소리쳤어요. 위조. 하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필적 감정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내가 직접 서명한 거야. 재훈은 당황했어요. 물론 자신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지만 하영이 이렇게 준비해 온 걸 보니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혹시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봐서. 서윤도 충격에 빠졌어요. 하영아, 우리를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자기보호였어. 언젠가 너희가 돈을 노리고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의 현재 재정 상태야. 카드 빚 8천만 원, 대출 3억 원, 월세 3개월 연체. 재훈과 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지우가 걱정되어서 온 거라면 왜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영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팀장님,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장님도 함께요. 곧 경비팀장과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법무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와 제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하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녹음도 다 되어 있고요. 재훈과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녹음을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미 법적 대응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무고, 협박,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훈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0억 원이라고. 네. 저희 대표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영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라서 조건을 제시해 줄게. 재훈과 서윤이 조마조마하게 들었어요. 첫째, 지금 즉시 이 건물에서 나가. 둘째, 다시는 우리 모녀에게 접근하지 마. 셋째, 하영이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울을 떠나. 서울을 떠나라고. 서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내가 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봐. 너희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거야. 하영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하영의 회사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한마디로 재훈과 서윤의 취업은 불가능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어. 하지만 거부한다면. 하영이 법무팀장을 바라봤어요.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하영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희는 10년 전에 나를 버렸고 지금은 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용서할 수 없어. 하영은 경비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출입금지 명단에 등록해 주시고요. 경비원들이 재훈과 서윤을 에워쌌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영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마지막은 없어.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 재훈과 서윤이 끌려나가면서 하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지우는 다음 주에 스위스로 떠나.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키우려고. 너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문이 닫힌 후
하영은 법무팀장에게 말했어요. 이들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대표님. 그리고 정말로 고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을 법정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다만 확실하게 차단만 해줘. 그날 오후 재훈과 서윤은 놀라운 소식들을 연달아 받았어요. 재훈이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모두 거절 통보가 왔고, 서윤이 일하던 카페에서도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하네요. 재훈과 서윤은 그제서야 하영의 진짜 힘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이 도시에서 그들이 발붙일 곳을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재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와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겠어.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 이것이 마지막 경고야. 하영. 재훈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지만 소용없었어요.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하영은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10살의 지우는 키도 많이 자랐고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성장해 있었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하영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스위스에서는 뭘 할 거예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우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엄마는 유럽 사업을 확장할 거야. 그리고 하영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더 평화로운 곳에서 살 거야. 평화로운 곳이요? 하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렸지만 최근에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하영은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에서 그녀는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공도 이뤄냈습니다. 엄마, 한국이 그리워질 거예요? 지우가 물었어요. 하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워할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하영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우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자신감 넘치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가 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후 하영과 지우는 알프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 정착했어요. 하영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우는 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우가 하영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하영은 지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려던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복수 스토리였습니다.